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김성입니다. 요즘 시장이 투자자 여러분을 들었다 놨다 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혼조로 마감했죠. 코스피는 0.56% 하락, 코스닥은 0.73% 상승이었습니다. 외국인의 매수가 시장에 힘을 조금 보태줬는데요. 코스피는 기관의 거센 매도에 하락을 면치 못했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그나마 기관이 매도를 멈추면서 빨간불을 켰습니다. 하지만 장중에 2%대까지 상승폭을 키웠던 것에 비하면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시장이 불확실성 여전합니다. 미국 의회가 휴회하면서 부양책 협상은 이미 대선 후로 물 건너갔고 미 대선도 두 후보 간 지지율 격차가 줄어들면서 방향성 아직 알 수가 없는데요. 이런 혼란스러운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이슈와 전략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이슈부터 확인하시죠. 네, 간밤 뉴욕 증시는 코로나19 확산세가 가팔라지고 경기 부양 법안 합의가 무산된 가운데 혼조로 마감했습니다. 코로나19 수혜주인 아마존과 줌 등 기술주는 올랐고 항공사들은 3에서 4%가량 크게 떨어지는 등 코로나19가 주가 방향을 결정했는데요. 이에 전일 650포인트가량 하락했던 다우지수는 다시 한번 200포인트 넘게 하락하고 나스닥만 홀로 0.6% 상승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가 경기 부양책 합의가 대선 이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기자들에게 대선 이후 우리는 본 적 없는 최고의 부양 패키지를 얻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외신들은 이 발언이 대선 전 추가 부양책이 현실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한 셈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상원 의원들이 선거운동에 참여하기 위해 다음 달 8일까지 휴회하기로 하면서 선거 전 부양책 합의는 이미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미국 제약사 일라이릴리가 코로나19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항체 치료제 임상시험을 중단했습니다. 미 국립보건원 연구진은 일라이릴리의 코로나19 항체 치료제에 대해 우려했던 유해성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코로나19 중증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는데요. 이에 따라 일라이릴리는 안전성 우려로 중단했던 중증 환자 대상 임상을 재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LG화학의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어제 수탁자 책임전문위원회에서 LG화학의 배터리 부문 물적 분할안에 반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찬성할 거라는 시장의 예상을 완전히 뒤집었는데요. 주주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미래 신산업을 위한 결정에도 발목을 잡는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함께 확인하시죠. 간밤에 뉴욕 3대 지수는 혼조로 마감했습니다. 업종별로 희비가 엇갈렸는데요. 항공주들 크게 하락하면서 다우지수 하락했고요. S&P 500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S&P 500 3,400포인트 아래로 빠졌습니다. 네, 다우지수 0.8% 하락하면서 27,463포인트로 거래 마쳤습니다. 네, 이어서 나스닥 함께 확인하시죠. 홀로 상승했습니다. 0.6%가량 오르면서 11,431포인트로 거래 마쳤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지금 출발합니다. 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히 점검해드리는 신승용의 시그널 나우 시간입니다. 브리앤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간밤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가 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서 방향이 좀 갈렸습니다. 다우와 S&P 하락을 했고 나스닥만 기술주 선전에 힘입어서 상승해줬는데요. 간밤 마감 상황 짚어주시죠.
네, 뭐 말씀하셨던 대로 다우와 S&P 500 지수는 모두 각각 0.8%, 0.3% 내외 이제 하락을 보였고요.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기술주들의 어떤 그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는 모습 보여지면서 0.6% 상승 마감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시장 내에 영향을 크게 줬던 것 네 가지로 요약이 가능하지 않을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 확진자 수가 증가가 되면서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죠. 코로나 확진자 수가 그 사상 최고치를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 나타나게 되면서 뭐 예를 든다면 미국에서 이제 지난 일주일 동안 누적 신규 확진자 수가 50만 명을 넘어서는 그런 모습, 하루 평균 7만 명도 넘어서는 그런 모습 보이면서 이때까지 확진자로 그 판단이 된 총 누적 확진자 수가 900만 명을 넘어가는 조만간 1,000만 명을 바라보게 되는 다소한 좀 우려 섞인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 좀 드려보고요. 두 번째는 대통령 선거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특히나 그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 뭐 두 가지 이슈가 있죠. 하나는 트럼프 후보가 될 것이냐, 바이든 후보가 될 것이냐, 이거에 대한 어떤 경합과 관련된 문제도 있겠지만 그 대통령 선거에 대한 불확실성 부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대통령 선거와 연결이 되어 있는 지금 현재 미국에서 가장 기대하고 있는 핵심 이슈 중에 하나인 추가 경기 부양책 자체가 대통령 선거 이후로 지연되는 그런 모습 보여지게 되면서 특히나 지난밤에 이제 그 미국의 상원 의회가 8일 이후, 9일 이후, 9일날 다시 8일까지 휴회한다라는 9일날 다시 개원을 한다라는 그런 소식 들려오게 되면서 결국은 9일 이전까지는 추가 부양책 합의가 불가능하다라는 부분을 현실적으로 인식을 하게 되면서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불확실성, 이에 대한 실망감,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어쨌든 시장 내 투자 심리를 좀 관망세로 만드는 그런 부분에 한 몫을 했다라는 생각 많이 듭니다. 세 번째는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와 관련된 시장 내 노이즈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일라이 릴리가 3임상 그 치료제 개발을 중단했다라는 중증 환자로 국한이 되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신과 치료제 개발과 관련된 노이즈 부분이 한편에서는 긍정적인 소식, 하지만 한편에서는 부정적인 소식. 그런 와중에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의 증가가 나타나게 되면서 다시금 재확산에 대한 그리고 경제 재봉쇄에 대한 그런 우려감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여기에는 어찌 보면 이번 주 말이죠. 할로윈데이라는 일종의 어떤 행사 내지는 일종의 그 미국의 전통적인 이벤트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확진자 수가 더 추가적으로 증폭이 될 것은 아닌지라는 그런 우려감마저도 들고 있다라는 부분 꼭 좀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경제 지표가 내구재 주문이 나왔는데요. 예상치를 상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전반적인 경제 지표의 둔화 양상, 그리고 내일 모레 발표될 미국의 3분기 GDP 발표를 앞두고 경제 지표 다소간 좀 관망 양상에 들어가 있다라는 부분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지난밤 가장 크게 미국에 영향을 미쳤던 요인은 결국은 두 가지더라. 네 가지를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두 가지로 다시금 핵심적으로 요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코로나에 대한 확산 우려, 이에 따른 업종 간 희비 교차가 분명하게 갈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는데, 수혜주와 피해주로 일단 좀 구분을 해본다라면 수혜주 쪽은 대표적으로 줌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화상회의, 화상과 관련된 줌, 실제로 그 학교에서도 많이 쓰고 있고 회사에서도 많이 쓰고 있는 줌 프로그램과 관련된 회사인데요. 4%가 넘는 급등 양상이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언택트 관련주죠.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 각각 2.5%, 1.5%의 상승이 나타났었습니다. 피해주는 뭐니 해도 항공주와 여행주가 될 것 같습니다. 아메리칸 에어가 5%에 육박하는 하락,
그리고 유나이트에어와 델타항공이 델타에어가 각각 3.3%, 3.8%의 하락을 보였다. 결국은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우려감이 경제 재봉쇄에 대한 우려감까지 자아내면서 만들어내면서 그에 대한 희비 교차가 업종별로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미국 내 이제 그 대통령 선거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후보 간 지지율 격차가 좀 축소되는 그런 모습이죠. 전국 미국 전역 평균을 좀 따져봤더니 7.9% 격차로 다소간 좀 줄어드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 시장에서는 일단 바이든 후보에 대한 어떤 그 가능성을 점치면서 실질적으로 바이든 후보 가능성에 많이 그 바이든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인데요. 문제는 이렇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지율 격차가 축소된다라는 부분은 선거 개표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미국에서 계속 폭동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근 신고하에서 무기를 구매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미 2천만 명이 넘었다라는 그런 2천만 건이 넘었다라는 그런 소식 들려오게 되면서 결국은 선거에 임박하면서 선거 지지자들, 후보별 지지자들 간에 어떤 그 선거 결과를 놓고 그 불복할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폭동으로 이어지면 안 되겠습니다만은 폭동으로 연결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하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에 우리가 조금은 좀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사전 투표가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지금 사상 최고치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지난밤 기준으로 6,900만 명을 돌파했다라는 사상 최고치를 넘어섰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트럼프는 계속해서 우편 투표와 관련된 불복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럿 대법관의 어제 임명식이 진행이 됐죠. 의회 승인 이후에 임명식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렇게 된다라면 당선과 관련된 어떤 그 시비가 이제 생기게 된다라면 어떤 그 지연의 불확실성 그 부분들이 상당 부분 높아지지 않겠느냐. 여기에 지난밤 위스콘신 법원 그 경합주죠. 선거일 당일분까지만 유효투표로 사전투표를 유효투표로 인정을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 나오면서 이 결정은 결국은 트럼프의 지금 현재 미리 사전투표를 하는 부분의 대다수는 일단 바이든 후보 쪽이 많다라고 그 결과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선거일 당일분까지만 유효투표로 인정하겠다는 그런 결과. 이 부분은 트럼프 쪽에 조금은 좀 유리한 결정일 수도 있다. 그렇게 된다면 큰 그림 속에서는 일단 당선 확정과 관련해서 지지율 격차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당선 확정과 관련해서 진 쪽에서 불복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 불복의 가능성은 자칫하다간 폭동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라는 그런 금융시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불확실성 부분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 상승하고 있다라는, 확산되고 있다라는 쪽을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대선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시장의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3분기 실적 시즌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정점을 좀 통과하고 있는데 이번 주는 또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 뉴욕장 마감 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매출과 EPS 모두 호실적을 발표를 하기도 했는데 지금까지의 성적 어떨까요? 네네. 일단 뭐 지난밤, 그러니까 오늘 새벽까지 마이크로소프트나 3M, 화이자 뭐 이런 회사들 실적 발표를 했고, 지난주에 넷플릭스의 실적 발표가 있었고, 구글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3분기 실적 시즌, 결국 지금 현재까지의 결과, 성적표를 좀 따져본다라면 S&P 500에 들어있는 회사, 그리고 지금까지 실적 발표를 했던 회사, 170개사 기준으로 했더니 83%, 한 150여 개 회사죠. 170개 중에 이게 전망치 대비해서
그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했다. 근데 분명한 종목별 희비교차는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정치 전망치 대비해서 좀 실망감을 보였던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다소간 좀 주가 약세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테슬라랄지 구글이랄지 호실적으로 발표했던 AT&T랄지 이런 회사들은 주가의 어떤 그 상대적인 강세 부분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미국 세 가지 핵심 이슈에 따른 변동성 국면이 일단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고, 이 부분은 우리 시장도 자유롭지 못하다. 우리 시장 여전히 미국 시장 움직임에 크게 영향을 받으면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점. 이 세 가지는 명확합니다.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불확실성, 그리고 이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겠지만 미국 추가 경기 부양책과 관련된 지연. 지난주까지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이제는 확실하게 시장 관심사에서 이제는 뒤로 후순위로 밀려나는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이미 상원의회는 휴회에 들어갔고, 일단 시장에 계속 어떤 그 립서비스성 긍정적인 기대감은 나타나고는 있지만 대통령 선거 이전에 그리고 단기간 안에 이 부분이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조금 난망한 그런 상황이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어쩔 때는 기대감으로 작용을 하다가 어쩔 때는 실망감으로 작용이 되는, 지금 현재는 실망감 내지는 그런 부분으로 작용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여기에 이제 코로나19와 관련된 급속 확산 분위기, 이 부분이 경제 재봉쇄로 이어지게 되면서,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계속해서 경제 지표를 눈여겨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고요. 안타까운 부분은 경기 회복세를 보여주는 각종 경제 지표들의 개선 상승률이 좀 둔화가 되고 있다. 개선 폭이 둔화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그렇게 되면서 시장은 계속해서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목소리를 계속 높이고 있는 그런 그림인데, 이런 부분들 자체가 대선 이후로 최소한 2주 이상 연기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 재봉쇄 가능성에 상당 부분 주목하고 있는 그런 시장 상황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부분과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중장기적인 부분, 앞으로 투자 관심의 어떤 그 시장의 관심 상황이 어떤 이동 경로를 따라서 움직이게 될 것이냐, 이 부분을 놓고 투자 기간별 전략에 대한 구분이 확실하게 필요한 국면에 접어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는 일단 대통령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관망 양상이 상당 부분 진행이 되겠죠. 그런 상황에서 종목별로 3분기 실적 발표에 따라서 상당 부분 서로 간의 방향성이 엇갈리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3분기 실적과 이에 따른 종목 장세의 흐름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맞춘 투자 기간별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중장기적으로는 당연히 미국 대선이 대선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대선이 확정된다라면 한 하루 이틀 안에 당선 부분이 확정되면 좋겠지만, 만에 하나 이와 관련된 그 불복 어떤 그 의지가 시장 내에 나타나게 된다라면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그 가미가 되면서 시장 일종의 큰 그림의 변동성 구간을 맞이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 만약에 이제 긍정적인 부분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면 그 각 후보 누가 승리하느냐에 따라서 시장 내 정책 모멘텀이 각 업종별로 새롭게 발휘되어질 가능성도 높다라는 부분. 여기에 코로나19와 관련된 뭐 치료제나 아니면 장기 소외주들과 관련된 어떤 그 방향성의 어떤 움직임들이 새롭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 근데 재미있는 연구 결과 그 리포트가 하나가 나와서 소개를 해드리면요, 미국 대선 지금 6일 정도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대선을 남겨놓은 일주일 남겨놓은 그런 상황 속에서 대선일까지 과거 1944년부터 매 4년마다 대통령 선거를 했으니까요. 총 지금까지 19회, 2016년까지 19번을 집계를 해봤더니 총 일주일 동안 17회를 상승을 하고요. 2회만 하락을 했더라. 그래서 총 19번 중에 17번을 상승하다 보니까 총 상승하는 그 상승 가능성이 89%에 이르게 되고 평균 시장 상승률은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평균 시장 상승률이 일주일간 2.5%를 보였다라는 과거 경험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점. 특히나 지난 2008년을 보시게 되면요, 무려 거의 20%에 육박하는 일주일간 주가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때는 그 리만 사태라는 금융위기라는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그 오바마 대통령이 새롭게 민주당이 새롭게 공화당을 제치고 새롭게 당선되어지는 당선 기대감이 높아지는 그런 부분들이 작용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본다라면 이번 바이든 후보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의 어떤 그 정권 이양 가능성 이를 놓고 이를 기대하는 그런 부분들 강력한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을 하게 되면서 앞으로 일주일 동안 지난번 물론 미국 혼조 양상을 보이긴 했지만 긍정적인 그림을 보여줄 그럴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오히려 그 가능성이 높아 보이게 되는 과거 경험치를 보면서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지 않았나라는 부분. 주가 상승 이러한 주가 상승을 보인 주요 기대감의 이제 그 주요 배경이 정책 모멘텀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책 모멘텀에 맞물린 공격적인 추가 경기 부양책 이 부분과 맞물리게 되면서 결국은 지금 현재의 상황 바이든 시나리오입니다. 바이든 시나리오가 증세 법인세 인상과 관련된 우려감도 분명히 있긴 있지만 강력한 공격적인 경기 부양책과 인프라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맞물리게 되면서 그린 인프라랄지 친환경 탄소 배출권 그리고 공격적인 어떤 그 경기 부양책에 의한 경기 민감주들에 대한 관심 필요해 보이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아울러서 그 빅테크에 대한 규제는 조금 좀 트럼프에 비해서는 더 강화될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라면 오히려 대형 기술주 쪽보다는 중소형 기술주 우리나라에서 마찬가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져보게 됩니다. 이런 생각 좀 보시면서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불확실성 상황이 지속되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나의 투자 전략을 어떤 방향으로 가져가야 될지 좀 쪼개서 단기적인 부분과 중장기적인 부분을 쪼개서 가져가시는 그런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부분. 지난밤 미국 시장의 움직임 그리고 최근 시장의 움직임이 통해서도 우리가 좀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중장기 전략에 차별화를 두자는 이야기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자세한 오늘장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예, 마찬가지가 되겠죠. 단기적인 매매 전략, 중장기적인 매매 전략 나눠서 가야 될 텐데 분명히 그런 속에서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는 아무래도 실적 시즌이 진행되고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정책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불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 그런 속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증가하고 있고 또 한편에서는 치료제 개발과 관련된 긍정적인 소식도 들려오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러면 이런 속에서 어떤 전략을 가져가게 되느냐. 결국은 중장기 관심 이동 경로가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될지 이 부분을 미리 한번 예측 내지는 이런 부분을 이미 좀 여러 가지 어떤 그 데이터랄지 이런 부분을 활용을 해서 가장 시장과 맞는 투자 전략을 세워본다라면 지금 현재 실적에 따른 어떤 그런 움직임, 하루의 움직임 이런 부분보다는 중장기 쪽에 조금은 더 포커스를 좀 맞춰 보시면서 지금 이제 남아있는 이슈들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어떤 그 블루웨이브와 관련된 그 정책 모멘텀 중장기 정책 모멘텀에 계속된 관심 그리고 이제 연말 소비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연말 소비 시즌이 임박을 하면서 블랙 프라이데이도 있고 그에 앞서서 중국의 광군제 11월 11일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된다라면 소비 관련주에 대한 관심 분명하게 나타난다. 그리고 코로나 백신, 최근 코로나 백신과 관련해 일라일일리가 임상을 중단했다. 치료제와 관련된 임상을 중단했다라는 이야기는 들려오지만 렘데시비르와 관련된 긴급 승인 얘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와 관련된 임상 효과가 상당 부분 긍정적이다. 그리고 12월 내에 승인도 가능하다라는 그런 기대감 여전히 불고 있다라는 점. 지난밤 항공주의 어떤 그 미국에서의 하락은 있을 수 있었지만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긴 호흡 속에서 생각을 해본다라면 매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일 수 있다라는 부분 같이 한번 공감하셨으면 어떨까 싶고요. 아울러서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가장 시장 내 그 시장은 관망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증시 주변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환율이 되겠습니다. 환율의 방향성은 결국은 증시 내 글로벌 유동성, 외국인들의 유입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단기적인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달러는 약세를 보이고 있고 위안화는 강세를 보이고 있고 원화 역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 원달러 환율의 마감은 1128원까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거꾸로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원화가 지속적인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여기에는 계속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제 펀더멘탈이 개선되기에 자국의 환율이 계속 절상이 되고 있는 이 부분 대표적인 것이 GDP가 되겠죠. 어제 우리나라 GDP 3분기 GDP를 발표했습니다. 플러스 1.9%의 성장을 보였습니다. 지난주에 발표했던 중국 플러스 4.9%의 성장을 보였습니다. 위안화 환율의 절상, 원화 환율의 절상과 절대 무관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내일이죠. 우리 시간으로는 모레 새벽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미국의 3분기 GDP 발표 예정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놓고 두 가지입니다. 중국 소비주와 경기 민감주에 대한 관심. 더 나아가서는 만에 하나 미국의 GDP 발표가 시장 예상치보다 조금은 좀 못한, 덜한 그런 성장률을 보이게 된다라면 G2 국가 미국향과 중국향 간에 중국은 개선이 계속되어지고 미국은 계속되는 어떤 그 회복보다는 다소간 지연 쪽에 무게가 실리게 된다라는 다소간의 좀 양극화 현상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될 거다라는 부분. 특히나 내일 모레 발표된 미국 GDP 발표, 3분기 GDP, 중국의 4.9%의 성장과 비교하시면서 보시는 그런 부분 꼭 주목하셔야 되겠다라는 부분. 환율의 움직임과 맞물려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브레인 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국내외 시장 쟁점을 분석해보는 라이브 이슈타임입니다. KTB 투자증권의 이성훈 과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올해 이 증시의 변동성이 상당히 많이 확대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에 굉장히 많이 유입이 됐는데 이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해외 쪽으로까지 눈을 많이 돌렸죠. 이제 해외 주식까지 직구 열풍까지 불고 있는데 현재 이 동향 어떻습니까? 네, 우선 전일에 이제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개인 투자자의 해외 투자 동향이 발표가 됐는데요. 8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도 이 개인 투자자의 해외 주식 투자 잔고가 28조 9천억으로 이제 작년 말에 12조 원과 비교했을 때는 142%까지 증가한 그런 수치를 좀 보여주었고요. 같은 기간에 일반 법인 투자자의 해외 주식 투자 잔고는 4조 8천억에서 7조 7천억으로 6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국가별로 봤을 때는 미국 투자 비중이 76%, 22조 원으로 가장 높았고요. 이어서 중국이 8%, 그리고 홍콩이 7%, 일본이 3% 정도의 순으로 좀 나타났습니다. 또 8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도 이 개인 투자자의 해외 주식 잔고의 평가 손익은 3조 4천억으로 작년 말에 7천억
4천억과 지난 6월 말 1조 4천억과 비교해서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나와주고 있고요. 이 개인 투자자들의 해외 주식의 그 열풍으로 어떤 증권사가 지금 수혜를 받고 있는데 6월 말 기준으로 증권사의 개인 투자자 해외 주식 중개 수수료 수익은 1,940억을 좀 기록했습니다. 이는 뭐 작년에 총 해외 주식 중개 수수료 수익 1,154억 이상을 좀 웃도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국내 투자자의 해외 주식 거래 현황을 보면은 올해 1월에서 8월까지는 거래 대금과 순매수는 각각 봤을 때도 1,086억 달러, 그리고 115억 달러로 집계됐고요.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도 301%, 596%까지 증가한 수치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종목별로는 테슬라, 애플, MS, 구글, 그리고 하스브로 등 순으로 이 나스닥 대형 기술주와 또 언택트 수혜주 등이 좀 상위권을 지금 차지했고요. 또한 세배 레버리지 ETF 같은 이 공격적인 상품 투자가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경우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외 파생 상품 거래도 좀 증가한 모습 보여주었는데 상반기 개인 투자자의 월 평균 해외 장내 파생 상품 거래 규모는 556조 6천억으로 작년 말 대비해서도 60.5% 증가했고요. 월 평균으로 봤을 때도 해외 장내 상품 거래 규모 중 이 개인 투자자 비중은 76%까지도 올라왔습니다. 2018년에 53.3% 이후에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같은 기간에 개인 투자자의 월 평균 FS 마진 거래 규모도 13조 원으로 작년에 그 월 평균 6조 6천억과 비교해서 97% 이상 상승했습니다. 개인 투자자의 해외 채권과 해외 펀드 투자는 좀 줄어든 모습 나타났는데요. 이 개인 투자자의 해외 채권 투자 잔고는 9조 3천억으로 작년 말 대비도 27.5% 감소했고요. 같은 기간 해외 채권 잔고 평가 손실은 2조 7천억으로 올해 3월 이후에 지금 평가 손실은 확대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코로나19 충격 그리고 유가 하락 같은 이 신흥국가 산유국 위기가 부각되면서 이런 좀 약간 손실이 좀 확대되고 있는 모습 나타나지고 있고요. 또 브라질의 해외화 가치가 하락하는 부분도 이런 그 투자 손실을 좀 부추기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개인 투자자가 이제 보유한 브라질 국채 잔고는 7조 8천억으로 해외 채권의 대부분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 모습이라서 이 브라질의 해외화에 대한 가치가 이 변수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우선 지금 나스닥 기술주를 중심으로 이 개인 투자자의 해외 주식 투자는 크게 증가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결론을 말하면 해외 채권과 해외 펀드 투자는 감소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추후에 봤을 때도 이 주가 변동 리스크가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주의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기아차가 어제 3분기 실적 호조를 발표하면서 10% 넘는 급등을 보였습니다. 엔진 결함에 따른 충당금 1조 원을 반영했음에도 불구하고 흑자를 기록한 건데요. 이에 따라서 앞으로 기아차의 펀더멘털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주가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네, 우선 어제 전일에 기아차 주가가 크게 급등한 모습 보여주었는데 우선 충당금을 규모가 1조 원이 넘는 이런 부분을 반영하더라도 흑자를 기록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기아차의 펀더멘털 가치를 다시 한번 좀 높게 보는 현재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영업 능력으로만 보면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어제의 기아차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에도 실적 발표 전에는 전망은 좋진 않았습니다. 세타2 엔진 결함과 관련해서 말씀드렸듯이 이 1조 2,600억 원의 추가 충당금을 쌓는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이런 실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큰 기대를 안 했었는데 아무리 실적이 좋다고 하더라도 1조 원 이상의 충당금을 쌓으면은 이런 적자가 불가피한 부분은 뻔한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이제 실적 발표 이후에 지금 기아차에 대한 그에 대한 분석과 전망이 지금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우선 3분기 매출은 16조 3,218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1,952억을 기록했는데 충당금 일부가 환입되면서 실적에 실제 반영된 충당금은 1조 131억으로 지금 나타났고요. 충당금을 쌓지 않았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기아차가 3분기에 벌어들인 영업이익은 1조 2,600억에 좀 달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증권사들이 그 전에 5,804억보다도 무려 117% 더 벌어들었다라고 좀 평가가 되고 있고요.
뭐 기아차가 이제 이번에 이 실적 개선이 3분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어떤 이제 구조적 변화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우선 지금 초에 봤을 때 4분기 실적도 긍정적으로 평가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우선 뭐 카니발 같은 이 신차 효과와 더불어서 이 수익성이 높은 차종이 잘 팔리면서 이 ASP죠. 이 평균 판매 단가가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선 또 해외여행과 또 각종 서비스 산업에 쓰지 못한 돈이 뭐 자동차와 명품 같은 경기 민감 소비재로 좀 몰리고 있는 점도 이 자동차 업종 그리고 기아차, 현대차에 대한 주가 전망을 좋게 만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내수뿐만 아니라 어떤 인도 시장 쪽에서도 인도와 미국 시장 쪽에서도 외형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또 긍정적으로 자동차 업종은 계속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중국 최대 온라인 쇼핑 시즌 광군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게 해를 거듭할수록 매출 규모가 늘어나면서 우리 시장 내에서도 이 중국 소비 관련주가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수혜주 어디서 찾아볼까요? 네, 광군제는 11월 11일인데요. 우선 지금 가장 큰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이 바로 이제 화장품 업종, LG생활건강과 그리고 아모레퍼시픽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선 광군제가 그 전에도 약 2주 전부터 주가가 움직였던 걸 본다고 한다면 이 광군제와 관련된 이 화장품 업종 및 이 중국 관련주는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우선 광군제에서 봤을 때도 관련주를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던 모습이었는데 우선 이 화장품 업종을 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 광군제에서도 이 우리나라 화장품의 판매가 크게 좀 상회한 모습이 역사적으로 되풀이됐던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이 광군제 매출 규모는 지금 해가 지날수록 계속 커지고 있는 상태인데 특히 이제 알리바바죠. 알리바바 이 온라인몰에서 2016년 광군제 당일에 1,207억 위안을 거래액을 좀 기록했는데 2017년에는 1,682억 위안, 그리고 2018년에는 2,135억 위안, 작년에는 2,684억 위안으로 계속해서 이제 연간으로 봤을 때도 증가하는 모습이고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3,500억 위안을 넘을 것으로 좀 추정이 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11월과 12월에는 통상 전 세계적으로 연중 최대 규모의 소비가 좀 이루어지는데 연말에 특수 쇼핑 기간이 다가오면서 유통업계 같은 이 소비자뿐만 아니라 이 관련 종목의 상승 모멘텀은 계속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 LG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LG생활건강이 화장품 브랜드죠. 더 히스토리 오브 후 같은 경우에는 예약 판매를 시작하자마자 작년에 광군제 전체 기간 매출 넘어섰던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후 같은 경우에는 에스테로더, 랑콩, 로레알, 시세이도 등과 같이 5억 위안의 브랜드 5개 선정됐기 때문에 이 중국 내에서의 그런 그 어떤 소비 그 명품 브랜드로 좀 각광을 받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 밖에도 의류 브랜드 MLB를 중심으로 이 중국에서 좀 우리나라에 대한 그 OEM 업체들한테도 좀 수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광군제 수혜주까지 짚어봤고요.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3분기 파생결합증권 발행액이 전분기 대비해서 19%가량이나 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년 대비해서는 감소했고 또 내용을 살펴보면 이 공모보다 사모 발행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DLS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 짚어주시죠. 네, 올해 3분기에 이 DLS, 그러니까 파생결합 증권이죠. 발행 금액이 많이 늘었던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뭐 미상환 발행 잔액은 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그 어떤 DLB를 포함한 DLS의 미상환 발행 잔액은 28조 9,958억으로 지금 집계됐는데 같은 기간에 39조 6,880억보다 26.9%, 또 전분기에 30조 7,497억 대비해서도 5.7% 줄어든 수치고요. 올해 6월과 9월 동안 발행된 DLS 금액은 6조 2,436억으로 지난 2분기에 5조 2,340억보다도 19.3%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에 6조 5,018억 대비해서는 4% 감소한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발행 행태별로 본다고 하더라도 공모가 16.1%, 또 사모가 83.9%를 기록했습니다. 이 기초자산별로 봤을 때는 금리 연계 DLS는 2조 2,906억, 그리고 혼합형 DLS는 2조 238억, 또 신용연계 DLS는 1조 7,800,
63억을 좀 기록했고요. 뭐 상위 5개 이 증권사 발행액을 본다고 하더라도 4조 5,631억으로 집계되면서 이 전체 발행액의 어떤 그 73% 이상을 좀 차지하는 수치를 좀 보여주지 않았나 이렇게 좀 평가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KTB투자증권의 이성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출발 증시 와이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유라입니다. 오늘도 호흡기 건강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전국 나쁨 단계를 보이겠는데요. 중부지방은 오후부터 보통 단계를 되찾겠지만 남부지방은 한때 나쁨 수준의 농도로 공기가 계속해 탁하겠습니다. 한편 공기도 안 좋은데 대기까지 건조합니다. 강원 영동과 제주로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또 오후부터는 서해안을 중심으로 강한 바람까지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 및 화재 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오늘도 선선한 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내일부터는 다시 찬 공기가 밀려들면서 날이 추워지겠는데요. 내일과 모레 서울의 아침 기온이 4도에서 5도 선까지 떨어지겠고요. 일부 내륙과 산지에는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습니다. 또 한낮에도 15도 내외에 머물며 쌀쌀하겠는데요. 이번 반짝 추위는 금요일 낮부터 차츰 누그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하늘 모습입니다. 구름 많은 가운데 중부와 전북을 중심으로 안개가 껴있고요. 전라 해안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중국 북부지방에서 확장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쾌청한 가운데 선선함이 감돌겠습니다. 한낮 기온 서울 17도, 춘천 18도, 대전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도 구름 많다가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속초 18도, 강릉 19도를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도 차차 하늘이 맑아지겠습니다. 낮 동안 광주와 제주 20도, 대구 22도로 선선한 가을 날씨가 예상됩니다. 오늘 서해 먼바다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물결도 최고 2.5m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또 동해상은 너울성 파도가 예상돼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 중부지방에 비가 시작돼 월요일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고요. 비가 그친 뒤에는 날이 다시 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